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두 번째 TV 토론에서 재차 격돌했습니다. 이번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시세 차익 의혹과 총선 공천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와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두 번째 TV 토론 보셨습니까? 네. 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눈여겨보셨는지 먼저 짧게 이야기 듣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니요, 모든 후보들이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최대한 드러내면서 상대방의 공격도 치열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게 무슨 윤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선거다라고 저희 비판자들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 실제로 전개되는 과정 보면 전혀 성역 없이 서로들 공방이 이어졌고 네. 또 검증 작업도 이어져서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보진 못했습니다. 예. 다른 일들이 있어가지고 기사로만 좀 보고 예. 그다음에 뉴스에 간단한 몇 분짜리 네네. 영상만 봤는데요. 전 기사로 보고 할 때는 이제 갈수록 이전 투구라고 하나요? 예. 전입가경의 상황이 되고 있다 네. 생각하고요. 눈에 띄는 후보로는 저는 황교안 후보님이 생각보다 많은 주변으로부터 의외다, 괜찮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와요.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께서 이제 지난 총선 부정선거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전대에서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했는데 예. 예. 그것보다는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본인이 직접 현장까지 갔다고 하면서 땅 투기 의혹도 제기하시고 특히 또 한동훈 법무장관 총선에 공천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다른 후보들은 모두 그렇게 출마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법무장관 출신이기도 한데 더 해야 된다. 예. 소신 발언해가지고 제 주변서 다시 보자 황교안 얘기도 좀 있습니다. 예, 황교안 후보 얘기도 했지만 사실 황교안 후보가 가장 뜨겁게 얘기했던 이슈라고 하면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익 의혹이었을 겁니다.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이 KTX 역 앞 대로 변해 금싸라기 땅으로 그래서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그 토지의 도로가 결정되는 과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개입한 불법이 있으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저는 모든 책임 다 질 겁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후보 사퇴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계 은퇴를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영린이거든요. 중도나 2030들 마음을 얻으려면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울산의 이재명 이런 이미지로 우리 당을 이끌어가지고 총선 승리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네, 김기현 후보를 향한 이 울산 부동산 공세가 다른 여타 후보들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치열했죠. 근데 저는 사실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보도가 나온 것들이 서로 주장들이 막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종합해 보면 김기현 후보가 정치인이 되기 6년 전에 그 땅을 사놨다. 그 땅을 사놨는데 한 20년 됐는데 그 땅의 공시지가는 지금 1,000 얼마에서 2,000 얼마인가로 2배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대지. 그러니까 이건 산지잖아요. 예. 과수원을 한다고 산지를 샀다고 본인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 대지는 100만 원대로 거래된 게 있다. 그러니까 1,800배의 수익 차익이 지금 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첫째 그 산지의 공시지가가 얼마냐 현재 제가 알기에는 오히려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낮은 20년 동안 올라간 그 상승 가격을 보면 굉장히 낮은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지역에서 1,800배 아니라 무슨 180배라도 거래가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증거 제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고 단지 그 땅이 지금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밑으로 땅을 파서 터널이 통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접근성이 낮아갖고 전혀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건 무리 아니냐 이런 식의 공방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좀 기자들이 빨리 현지에 가서 좀 더 취재를 해서 예. 정말 이 객관적 팩트가 어떤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에서 좀 나서서 정리를 해달라 했습니다만은 선관위에서도 일단은 권한이 없고 시간도 그럼요. 없고, 예. 그렇죠. 그거는 선관위에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김기현 대표는 후보는 예. 빨리 좀 정리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선관위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또 시비에 걸릴 수 있잖아요. 예. 그 조사 결과를 놓고 그래서 선관위가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제3기관, 그러니까 언론기관이 대표적인 기관 아니겠습니까?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은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 언론에서 만약에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든 안 나서든 정말로 전대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럼 이 공세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으세요? 김기현 의원 후보에게. 이게 사실은 이번에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 이미 여러 차례 그 소송전이 오갔던 거예요. 예.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주장들이 제기돼서 김기현 대표 쪽에서 소송을 걸었었어요. 무고죄로. 그랬는데 판결은 어떻게 났냐면 지장도 했고 어떤 사회적인 저명 인사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덮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에서는 봐라 그쪽에서 공격했어도 무고죄도 무혐의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김기현 대표는 아니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아무런 결국은 내가 무고 혐의로 고소까지 했던 부분인데 이제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해명을 하란 말이냐 예. 이런 주장이죠. 내가 잘못이 있다면 입증 책임이 그쪽에 있어야지 왜 나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하느냐.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런 얘기죠. 예, 김기현 후보도 본인도 답답한 듯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제 천하람 후보가 이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이 김기현 후보에게 얼마에 파실 것이냐, 95% 할인해서 판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팔 것이냐. 그래서 천하용인 이 SPC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좋은 용도로 헌납을 하겠다라고 자기 이슈로 또 끌고 가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롱한 것 같았어요. 저는. 아. 그 땅 그리고 좀 기사 뭐 화면을 다 못 봤으면 기사에서 보니까 계속 천하람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공세하면서 지금 땅 가격이 얼마냐, 뭐 매도 효과인가요, 뭐 호가를 물어보는데 예. 김기현 의원이 후보가 끝까지 그 얘기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다른 후보 4분이 나오셨는데 3분이 이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여기에 뭐 해명을 해라, 소명을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보면은 저도 뭐 진위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렇게 내용 보면은 저건 이번 기회에 김기현 의원 본인을 위해서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만 해도 벌써 이게 뭐지 하고 살펴봤는데 문제 제기하는 쪽의 주장을 좀 보면은 상당히 또 의혹을 살 만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정확하게 해명을 하는 게 좋고 특히 김기현 후보 의원 개인의 뭐 일개 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집권 여당, 예. 정권 초기에 강력한 여당의 당대표 후보 아니겠습니까? 유력한 후보인데 이 리스크를 안고 가면은 정말로 그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저는 이번 이제 당내 경선하고 이제 당대표 경선하고 그 당내 대선 후보 경선하고는 다르지만 2007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그 당시 후보랑 이렇게 두 후보가 붙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도곡동이죠. 예. 도곡동 땅 투기 의혹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BBK 의혹도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는데 나중에 그 두 분 다 퇴임하고 다 그런 의혹들이 사실로 많이 드러났죠. 그래서 뭐 형사처벌도 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이제 과거에 이런 개인 비리랄지 예. 이런 의혹 가지고 계속 싸움을 하다 보면은 전대가 끝나고도 국민의힘의 상당히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천하람 후보는 첫 마디가 울산의 이재명이다라는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표심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왜 자기 당 사정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왜 거기다가 제1야당 대표 이름을 함부로 붙입니까? 자기들이나 잘하면 돼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또 짚고 싶은 게 당 선관위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뭐 현실적으로 얼마 안 남아서 권한이 없다, 불가능하다 했는데 그거 말고 또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하라 이런 입장도 냈어요. 예. 근데 그 얘기는 황교안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가 이렇게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 듣기에 따라서는 당 선관위마저도
국민 선관위마저도 너무 일방적인 편들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뭐 이름도 뭐 밝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대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철수 후보를 공박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제가 안철수 의원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모욕적으로 읽는 제가 기사를 보는 저도 모욕적으로 느꼈어요. 그렇게까지 함부로 사람을 공박하고 하는 게 맞나 싶은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춰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뭐 수도권 쪽이랄지 예. 젊은 당원들한테는 그렇게 김기현 의원한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이 선관위가 좀 기울었다라는 표현을 안철수 후보가 하기는 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 제기를 할 때 네.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언론 보도 과거에 나왔던 것들 그리고 이미 정리가 된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선관위가 정말로 과도하게 입장을 전개를 한다면 예. 그런 주장을 하는 후보에 대해서 1회에 걸쳐서 토론에 못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아. 저기 지금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고 어쨌든 서로 공방으로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트집 잡거나 흠집을 내는 이런 걸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선관위의 의지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제 토론에서도 보셨지만 그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본인들은 열심히 상대방에 대해서 공방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예. 뭐 선거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이제 토론에서 공천 문제도 또 나왔죠. 이제 공천에 대통령의 의견이 개입이 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개입이 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돼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 기자 생활을 30여 년 동안 하면서 봤는데 예. 한 번도 안 돼본 적이 없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대표의 의지가 공천에 개입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로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로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주장하는 뭐 투명한 공천, 깨끗한 공천, 경쟁력 있는 공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건 그 당이 책임질 문제예요. 예를 들면 2016년 같은 경우에 공천을 둘러싸고 이한구 공천위원장과 그때 당시에 그 대표하고 서로 충돌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옥새 들고 나르샤 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김무성 대표가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했습니다. 결국은 공천은요. 이게 전략 공천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되겠으니까 위에서 누군가를 내려보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낙하산 아니야 라면서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 전체에서 보면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려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거는 불공정 경선이고 낙하산 공천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배제해버리면 아마 지역에서 지역의 토호라고 하는 분들로 득식을 되는 그런 공천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천은 굉장히 복잡한 고도의 정치 예술인데 이런 것들을 뭐 대통령이 예를 들면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당대표가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안 미치는 것이 투명하고 좋다라고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계륵 같은 거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일종의 정치적 위선들이에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나 안 한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위선이기도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예. 자, 어제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간의 이제 공방 중에 언급하신 이 공천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의 최우선 과제, 총선 승리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측근 공천, 밀실 공천에 대한 비판 수위를 굉장히 높였었는데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하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공천 문제 어떻게 좀 이어질까요? 이번 전당대회가 특히 국민의힘의 지금 여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보기 좋지 않은 국민들 눈에 볼 때 계속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의 핵심은 역시 예. 공천권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공천 얘기, 대통령의 공천 얘기랄지 뭐 개입 얘기 나오면요, 제가 이제 현장 팀장으로서 이제 우리 기자들은 반장이라고 부르는데 2004년도에 이제 제가 여당 노무현 대통령 때 출입을 했는데 정말로 나름 제가
정확하게 취재한 내용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거의 관여 안 하셨습니다. 정말 안 했고요. 저는 그거를 취재하고 그런 모습을 봤다가 2008년도 이제 제가 청와대 나가고 그랬을 텐데 출입했을 텐데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정말로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들이 공천을 뭐 거의 다 하더라고요. 주물럭 다 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윤심 논란, 탄핵 논란 이렇게 벌어지는 거에 제 말씀드리는 핵심은 결국은 윤심 대통령의 마음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당대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 과정들이 저도 다 기억합니다만은 100% 당원으로 룰도 바꾸고 유승민, 나경원 주저앉히고 뭐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거세게 아주 거칠게 폭압적으로 공격하고 연판장을 초선 의원들이 돌리고 50명씩 한 거는 결국은 윤심 잘 받들 당대표를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놓고 김기현 후보가 이제 윤심이 실렸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이 여당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대통령을 대놓고 대통령의 말씀을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유력한 당대표면 처음 봤고 공약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러면 이분이 실제로 당대표가 되면은 용산 대통령실의 의견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겠다고 해놓고도 대통령의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압력을 하면은 굴복을 하거나 이견이 갈등 표출이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대놓고까지 대통령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하람 후보랄지 이런 비윤 후보들 진영에서 상당히 집요하게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이건 정말 정당 민주주의랄지 삼권 분립을 보더라도 대통령 권한이 특히 공천이라는 걸 놔두고 이렇게 개입하면은 지금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나 다른 이렇게 출마를 준비했던 분들이 반발할 명분이 되는 거예요. 아, 저거 대통령 뜻받고 내려꽂은 거 아니야?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바른정당계 당협위원장 모임이죠. 바른정치가 김계연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별 큰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그거야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지금 그분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예. 별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후보가 어쨌든 정당의 주류의 후보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저는 조금 이 의견을 제기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무슨 공천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노무현 대통령은요. 자기 당을 깨고 다른 당을 만드신 분이에요. 민주당을 깨고 아예 열린우리당을 만드신 분이에요. 거기서 무슨 공천?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당내 민주주의들 그게 아니고 내 당을 따로 만들겠다고 해서 자기를 만들어준 민주당을 깨버리고 열린우리당 만드신 분인데 그거보다 더 큰 그런 권한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질문하신 건 바른정당계에서 지지 선언한 거 그건 저는 뭐 그게 크게 의미를 둘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윤심 얘기 나왔을 때 김계연 후보가 어저께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때 대통령 생각을 우선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김기현 후보만 X라고 답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좀 해석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했던 얘기가 좀 파장이 있으니까 네. 오전에 했던 얘기 중에서 대통령 말을 듣고 좀 하겠다라는 얘기가 비판을 받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그걸 하신 것 같아요. 예. 공교롭게도 나머지 세 후보, 천하람 후보를 비롯해서 세 후보는 다 나와 대통령 생각이 다르면 대통령 생각에 따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를 들었죠. 예. 근데 뭐 그게 김기현 후보는 안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기현 후보도 실제로 막 해서 대통령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번에 얘기하면 그거를 나는 못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당대표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당정 관계가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건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어제 토론에서 또 의외였던 것이
이 김기현 의원의 날리면 바이든 질문이었습니다. 되게 의외였죠. 천하람 후보가 먼저 할 것이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먼저 꺼내들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뭐 전략이었겠죠. 예. 그러니까 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공격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근데 저는 그 천하람 후보가 얘기했던 그게 바이든이 맞다. 그 네.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그렇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당사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게 나는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말을 대신 예. 전했잖아요. 네. 그럼 그게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게 맞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소리를 뭐 전문가들을 통해서 듣든가 이러면 이것이 바이든이라고. 근데 전문가들이 모두 하는 소리가 이거 알아들 수가 없다. 이거 정확히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명을 내렸는데 네. 그걸 놓고서 우리 지금 후보로 나온 분이 그 바이든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변호사신데 법정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제가 추정해 보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증거는 뭡니까라고 얘기하면 제 논리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천하람 후보는 이제 국민의 70% 정도가 바이든으로 들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언급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그거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했던 얘기가 상당히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범죄 혐의는 여론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라고 예. 얘기를 했듯이 아니 국민의 70% 아니라 90%가 그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과거에 2008년도에 광우병 시위 어땠습니까? 모든 국민의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은 미국소 먹으면 우리 광우병 걸린다고 그렇게 아우성 쳤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70%의 여론이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40%를 돌파한 것은 6주 만인데요. 어떤 영향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했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그 배경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 특히 이제 그 노동 개혁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들, 지난번에 화물연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명백한 그 우리의 주권 국가로서의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한미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동안 엉망진창이었던 한일 관계도 다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이런 정책적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역할들을 국민들이 평가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대 영향은 전혀 없을까요? 전대 영향은 뭐 대통령이 전대에 개입할수록 사실은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죠. 예. 좋지가 않고 예. 그건 오히려 저는 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대와 관련해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건 저희 당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공방이 막 오가면서 예. 그 컨벤션 효과도 있잖아요. 밴드웨건 네. 효과라고 그래서 뭐 달리는 네네. 말에 올라타는 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대통령실에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는 그것은 아마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입장 그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반면 민주당은 좀 안 좋은 소식이겠지만 국민의힘의 이 오차 범위 밖으로 32주 만이라고 합니다. 지지율 역전당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일단은 그 조사들이 나오면 뭐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면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이런 뭐 저는 당 차원에서도 이제 돌이켜 보고 제 개인적으로도 국민께 어떤 뭐 잘못된 부분 우리가 뭐 부분이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고 국민들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이제 조사들 몇 개를 봤는데요. 말씀하신 조사도 보니까 일단은 그 표집에서 예. 아무래도 이제 보수층 표집이 진보보다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수치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표집이 높으니까 국민의힘 여당의 표본이 더 높기 때문에 표본이 예.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당대회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대 컨벤션 효과가 좀 있고 특히 뭐 천하람 후보도 나오면서 20, 30대층 이쪽에서 지지율이 조금 뭐 중도층이랄지 높아진 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도 앞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도어 스태핑 중단하고 네. 대통령의 잦은 말실수가 좀 사라진 거, 그다음에
최근에 UAE 순방 가가지고 또 말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가려지거나 좀 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좀 전처럼 그 토론회에서 바이든 날리면을 김기현 후보가 꺼냈잖아요. 저런 것들은 다 잊어졌던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또 연상을 시켜주거든요. 예. 그 저는 김기현 후보가 거의 자폭 수준의 폭탄을 터뜨린 것 같은데, 이게 너무나 대통령 그리고 당원 100% 룰을 바꾼 다음에 오로지 당원들만 보다 보니까 저렇게 스텝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당의 당대표 후보들께서 좀 정신도 차리고 좀 스탠스 잘 잡고 국민들 전체를 보고 TV로 다 중계되잖아요. 언론에 다 나오고 하니까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윤심만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민심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노동 개혁을 지금 이제 네. 계속해서 대통령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 거라고 보세요? 저번에 이제 화물연대 그때 이제 강경 예, 예. 대응에서 노조들이 파업을 멈췄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지지율이 좀 올랐던 올랐죠. 것으로 예. 기억합니다. 아마 그 추억이 생각나서 하지는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양대 노총이 지금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그래서 회계가 이건 뭐 노조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가 전 어느 단체든지 국민 세금을 쓰고 하는 데는 그 회계나 이런 부분은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검찰이 최근에 1, 2심에 불복해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게 있었어요. 그게 예. 뭐냐면요, 특수활동비, 이른바 우리 줄여 특활비라고 하잖아요.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 액수가 상당히 클 겁니다. 뭐 수백억 단위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공개하지 안 하겠다고. 검찰이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이 또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예. 그 이유를 댄 것 중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식대 영수증 이런 게 나오면 수사하는데 유추되고 해서 방해받는다 이런 이유를 댔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맘먹은 영수증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노조 이렇게 하듯이 검찰은 지금 뭐 거의 검찰 그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검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이런 노조 회계 노동조합들 해서 추진을 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그리고 노조나 이렇게 의견을 듣지 않고 하다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경영자뿐만 아니고 노조로부터 대타협을 이뤄내려면 상당한 그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정말 수년에 걸쳐서 스웨덴이 1938년도에 샬트세바단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 노력을 합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스웨덴이 저는 복지국가가 됐는데, 대통령께서도 이런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지금 노조를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보다는 어떤 뭐라 할까요?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예.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노란 봉투법을 의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우려를 하고 반대를 했고, 어제 정부도 위헌적인 법안이다라면서 강하게 좀 반대를 했는데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글쎄요, 뭐 일단은 통과가 됐고, 뭐 정부에서는 어제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불체포 특권과 마찬가지로 뭐 지금 입법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수당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 특권, 이게 방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로는 노동과 관련해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양곡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그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밀어붙이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거 예. 문제가 많다는 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을, 그것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개별에게 책임을 물어라라고 예.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집단이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노조 부분은요, 사실은 1987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들이 축소됐습니다. 대통령 권력을 비롯해서 정치 권력 다 줄어들었는데 노조 권력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건대는 문제는 이게
전체 노조가 아니고 극소수 노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2,400만 명 정도의 근로자, 노동자가 있는데 예. 그 노조 조직률이 12%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노총과 한노총이 약 120만 명씩의 노조원이 있는데요. 대부분 대기업 노조 중심이고 언론 노조 뭐 이런 쪽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중소기업이라든가 노조가 없는 곳들 이런 곳들은 아무런 그 방어 장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께서는 계속 그런 수의 다수를 믿고 그런 걸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것을 그 밀어붙이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회계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 정부로부터 뭐 1,500억이나 되는 몇 년 동안 그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정부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저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노위에서 저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겁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표도 농성장을 일단은 찾았고 이제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개정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듣고 정의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입장을 얘기한 것도 저희가 차후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뭐 대통령의 권한도 네. 선출된 권력이니까 국민으로 위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의회 뭐 폭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각 지역구나 뭐 비례대표원도 마찬가지고 선출된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이 이른바 노조 2, 3조 개정안 이거 뭐 불법 합의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세워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예. 계속 수년간 요구돼 왔고 노동계로부터 노동자들, 근로자들도 다 우리 국민들입니다. 너무 한쪽 편에서 경영자들이 최근에 경영자협회에서 국회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했던데요. 저는 뭐 경영자들의 입장이 따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또한 또 그 모아가지고 협약을 하거나 법을 만드는데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법안도 그렇고 쌀값 안정화 법안도 그렇고 여당 측에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논의 자체를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상임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야당들이 정당한 국회라는 게 끝까지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법안도 안 만들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통과를 시킨 법입니다. 이 환노위에서 법을 시켰고 지금이라도 여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같이 협상을 하고 실제로 원내대표단도 마찬가지고 상임위별로도 간사단, 위원장 정말 수십 차례 협상을 하려고 야당이 노력했던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모든 과정들을 응하지 않고 있다가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뭐 거부권을 쓰겠다 이렇게 강력히 반대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으로서 국회 내에서 어떤 입지가 너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역할을 지난번 예산안 통과 때도 그렇고요. 대통령실에 너무 휘둘려요. 본인들이 정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다시피 너무 휘둘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지금에도 여당답게 좀 힘도 갖추고 협상도 하고 국민 삶도 좀 보살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노위가 이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불체포 특권 공방도 여전히 거셉니다. 어제도 양측 관련해서 공방을 벌였는데요. 듣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와 직원과 10여일간 여행을 해도 모르고 측근도 아니라 하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북에 갖다 바쳐도 통화한 적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벼슬 한 번 더 하기 위해 양심까지 망가지는 추한 언행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검찰에서 아무리 정적 제거 이재명 주기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공세 중입니다. 그럼 그런 말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님 형사 불소추권도 내려놓겠다고 말하십시오.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입니다. 예, 어제 김종혁 의원님도 그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는데 정청래 의원의 말을 듣고는 또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정청래 의원은 지난번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예. 아주까리 기름을 드시느냐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때 왜 이렇게 깐죽거려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저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의원 수준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당당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도 형사 불소추 특권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그 피의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 갖고 문제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분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범죄자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수사받는 거 있습니까? 대장동 사건처럼 백현동 사건처럼 성남 FC처럼 쌍방울 그 북한에 보낸 불법 송금이나 변호사비 대납처럼 그런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무슨 형사 불소추 특권을 내려놓습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악귀가 안 맞는 것을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그걸 가지고서 사례를 드시니까 야 지난번에는 또 아주까리 기름 얘기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구나. 예. 왜 저 회의 시간에 저렇게 중요한 최고위원들이 모인 회의 시간에 네. 저런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지켜보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좀 궁금한 게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의당에서도 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행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제 내부에서 이 부결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내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좀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것 같고요. 지금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검찰이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김 의원님께서 몇 가지 사안들 검찰 수사하는 것들을 열거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정권이 바뀐 뒤에 거의 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성남 시민구당 건이었죠. 불송치된 경찰이 한 거를 가지고 다시 재수사 지시를 해서 이제 정말 검찰의 인력이 뭐 한 이재명 대표만 60명이 넘는 검사들이 달라붙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때 저도 전세 사기나 민생 사범들 검사들이 더 잡았으면 좋겠는데 검찰의 일방적인 형평성을 잃은 정말 먼지털이식 수사로 여러 가지를 지금 막 덧붙여 놨는데 저는 재판을 거치고 이런 모든 정말 이 먼지가 흙먼지가 다 사라지고 나면은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혼란스럽게 지켜보시는 국민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일방적 검찰에 기소하는 사건들, 수사하는 사건들이 절대 진실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 검찰이 그동안 오랫동안 사건들을 조작하거나 그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불체포 특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헌법에 그 면책 특권과 함께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청래 우리 최고위원께서도 대통령의 또 불소추 특권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걸 또 이재명 대표만은 하지 마라, 받지 마라 이렇게 일방적 주장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는 특히 구속영장 한 170페이지짜리가 이제 전면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공개된 부분을 보면은 특히 방송에 나가서까지 어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의원님들께서도 이거는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 좀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십니까? 예. 왜냐하면 이걸 다 보고 나니까 그분들도 다 이제 변호사 출신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이름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부결이 맞다. 그 이유 중에 너무 이제 영장에서 아까 한동훈 장관 말씀도 했는데 맞죠. 검찰은 증거를 대야 됩니다. 근데 이 170페이지에 보면요. 내로남불, 아시타비, 뭐 일호가 장사 예. 이런 자극적 표현 또 증거 인멸을 했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하나 보니까 유력지에서 보도를 했던 유력 신문에서 보도했던데 김한배 씨가 2021년 9월에 전직 기자와 녹음한 녹취록이 있는데 이걸 2022년 대선 때죠 3월에 공개를 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아니 그 당시 김한배 씨는 감옥에 수감돼 있었어요. 그거 요구를 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장이 기재돼 있다 보니까 예. 그 신문에서도 검사 출신 변호사의 그 워딩을 인용하면서 이거는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당내에서는 이거는 부결이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영장 자체가 좀 너무 허술하고 부당해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 대세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네.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공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겠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불체포 특권 이제 대선 지난해 5월인가요? 예. 저도 방송에 봤습니다만 그때 이제 6월 지방선 아니 1월이요. 1월이었습니까? 예, 예. 1월이었습니까? 선거 때 아마 이제 공약을 대선 하거나 후보 때, 얘기를 예.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상에서는 불체포 특권이든 면책 특권이든 삼권 분립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어떤 뭐 후보가 됐던 정당이 됐던 이거를 깊은 고민에 따라서 할 얘기지 그거를 폐지하겠다고 한 거는 당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그런 공약을 정확하게 내걸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우리 당내에서 많은 기류가 잡혀 있듯이 현재 이 정권 바뀐 뒤에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형태나 예. 가지고 오는 영장을 청구하는 영장 구속영장의 내용으로 보나 이거는 의도가 상당히 명확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그 여당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에 대한 친윤 후보, 친윤 당대표를 만들고 예. 상대 경제 정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가장 유력한 정적인 이재명 대선 후보였죠. 이재명 당대표를 어떤 제거하거나 큰 타격을 주겠다. 이런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내에서는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잡혀있는 여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